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워지고 있는 날씨 때문인지 제 인생에서 가장 덥고 힘들었던 시기의 일들이 종종 생각나는 요즘이네요. 여름이 되면 수박이며 복숭아며 가장 달고 예쁜 것만 입에 넣어주시던 친정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당신께서는 못 드시더라도 항상 딸내미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만 내어주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저 하나 잘 키워보겠노라고 한평생 고생만 죽어라 하신 우리 엄마 생각을 하니 몇 자 적으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이곳에서 듣게 되는 사연 속의 이야기들이 어쩜 그렇게 제 이야기 같은지 항상 들을 때마다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게 되네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친정엄마는 저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셔요. 배움이 길지 않으셨던 분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곤 남들이 꺼려하는 곱지 못한 일들 뿐이었죠. 그 어린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파출부의 공사 현장 뒷정리, 쓰레기 정리 등등 정말 안 해보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날은 비가 무진장 쏟아지는데 온종일 밖에서 일을 하셔서 물에 쫄딱 젖어서 들어오신 적이 있는데 그날은 자려고 누워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저를 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게 되셨거든요. 엄마의 삶은 남편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빠 없는 집 애라고 놀림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제일 좋은 옷, 좋은 신발, 주머니엔 빳빳한 새 지폐를 용돈으로 넣어주시는 지극정성이셨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엄마가 또 어디 있나 싶어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1, 2학년 무렵에 이모들에게 돈을 빌려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조그만 상가에 자리를 한켠 마련하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너무 작고 별 볼 일 없는 공간이었지만 엄마가 이제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방방 뛰면서 좋아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장성한 저는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서도 자리를 잘 잡고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을 하고 오면 항상 엄마의 가게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제발 일 마치면 집으로 곧장 가. 온종일 사무실에서 싸움하고 와서 왜 맨날 고생을 사서 하시려나 몰라. 시급 안 준다니까요, 아가씨. 엄마는 딸내미 고운 손에 물 묻히는 게 싫다며 장난스럽게 한사코 거절하시곤 했지만 또 딸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일 마치고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참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네요. 그렇게 엄마와 평범하지만 소박한 일상을 이어오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 없이 자신을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동생의 학비까지 대주는 요즘 보기 드문 효자였죠. 그와 저 둘 다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고 비슷한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의 그 남자가 참 눈길이 가고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삽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얘가 능력 없는 엄마 돕겠다고 어려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많이 하네야. 서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보듬어주면서 이쁘게 지내면 된다. 엄마는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
새언니도 알겠지만 저희 오빠가 사람이 참 착하고 반듯해요. 오빠는 어디서 이렇게 이쁜 언니를 데리고 온 거야? 능력도 좋아. 시댁은 저희 집처럼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따뜻하고 온기 있는 가족이었어요. 저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시댁 식구를 보면서 이쁘게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던 저희 부부는 빨리 돈을 모아서 전셋집으로 가자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돈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 쓰는 식으로 지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집 근처에 너무 예쁜 집이 전세로 나왔는데 그 집으로 이사하면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에서 전세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적금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미심쩍게도 적잖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적금 통장은 차곡차곡 잘 쌓여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저기 강가 건너편 느티나무 있는 쪽에 집 한 채 있는 거 알지? 그 집 전세를 내놨더라고. 우리 지금 가진 돈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궁금해서 그래. 우리 내년엔 전세로 옮기는 게 목표잖아. 아, 그게 말이지. 남편은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괜찮으니 편하게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많이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야. 미리 당신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 적금 붙는 돈 그 중에 일부를 엄마한테 드리고 있었어.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젊어서부터 나랑 동생 키워보겠다고 고생이랑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거든. 그러다 나 중학생 때인가? 엄마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셨대. 그래서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빚을 꽤나 많이 또 안게 됐었어. 결혼 전에는 내가 다달이 빚 갚고 금손이 학비 대주고 하면서 지냈는데 내가 결혼을 해버리니 엄마 혼자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리셨더라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 이전처럼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시길래 그 이후부터는 엄마한테 계속 돈을 드리고 있었어. 당장 금손이가 집에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했던 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아들 된 도리로서 엄마 힘든 걸 외면하기는 어렵더라고.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댁이 돈 때문에 힘든 이유는 주식으로 인한 빚이었더라고요. 집에 빚이 있는 걸 숨겼다는 것에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서로 절대 숨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남편은 어째서 그 중요한 걸 말하지 않았던 건지 말이에요. 그치만 이내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집안에서 뒷바라지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애잔한 마음마저 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아휴, 당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버는 족족 어머님 빚 갚고 아가씨 학비 대고 하느라 당신은 늘 뒷전이었겠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주지 그랬어. 이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말하고 같이 의논하자. 당신 정말 훌륭하고 멋진 아들이야. 고생 많았어. 저의 위로 어린 말에 남편은 그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눈물 없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여린 부분이 또 있었구나 싶더군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모아놓은 돈이 적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헤쳐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돈이 아깝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다음날 저는 여느 때와 다를 거 없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참, 며느리 볼 면목이었구나. 우리 애기는 어쩜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이렇게 마음이 곱고 예쁠 수가 있나 모르겠구나. 그래, 이렇게 서로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고 보탬이 되어주고 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려울 때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그리고 그 빚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엄마가 정말 죽어라고 일해서 갚아나갔고 한 6개월만 더 힘쓰면 다 끝나. 너희 아직 젊고 창창하니까 얼마나 좋아. 시어머님은 저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곤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빚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오래간만에 친정엄마의 일을 도우러 가게로 향했어요. 결혼 후엔 많이 야유어 있는 저를 보시곤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아무 일 없는 애 얼굴이 왜 이러냐며 캐물으시는 엄마를 저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드렸어요. 아니, 윤서방은 제정신인 거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말을 쏙 빼놓고 결혼할 수 있단 말이야? 귀한 남의 집 딸내미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휴, 정말 속상해. 엄마가 좀 도와주랴? 엄마가 사실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여기 근처 땅값이 떨어졌을 때 여기 상가 매입할까 생각해뒀거든. 늙어서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이거 사서 노후 자금하고 너 나중에 애기 나오면 엄마가 좀 보태주고 싶어서. 그거 미리 당겨서 도와준다 치고 급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해결해 줄 테니까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살아오셨는지 뻔히 아는 제가 엄마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한사코 그 정도는 아니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친한 친구인 엄마에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내일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전화로 누군가와 소리를 치며 싸우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싸우길래 전 토끼 눈을 하고 놀란 채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그래서 네가 지금 제정신인 거야? 무조건 이번엔 성공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내가 거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 돌겠다. 장현 선배랑 우찬이한테까지 투자 받아서 한 건데. 이거 지금 어쩔 거야. 네 새언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 다시는 네 말 들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남편은 귀가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통화를 그렇게 살벌하게 해? 나 무섭다 괜히. 그게 나도 정말 모르겠다. 당신 다 들은 거지? 다는 아니고 일부만.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말해봐. 금선이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대. 나도 좀 더 잘 알아보고 하라고 했어 했는데 하도 큰 소리를 떵떵거리면서 하길래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와서 한 모양인데
일을 어쩌면 좋아? 당신 볼 면목이 정말 없어. 6개월이면 비청산도 끝날 거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래도 희망을 안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비트코인 사기라니요. 저는 너무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태산이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비청산까지 남은 게 얼마 안 된다고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 그럼 전셋집으로 언제 갈 건데? 정말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동생 말만 믿고 알아서 하게 두는 게 아니었는데 미쳤나 봐 정말. 여보, 우리 젊은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나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그 큰 빚을 내가 갚아나갈 수 있을까? 대체 우리는 언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정말 제 편이 아닌 걸까요? 신우가 사고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멀쩡하시던 엄마가 약을 먹어도 두통이 가시질 않아서 병원을 가게 되셨는데 악성 뇌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4기 끝 무렵이라 거의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암이라는 녀석이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그냥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칠 뿐이었어요. 엄마는 급하게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은 병원에 찾아와 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렇게 팔팔하시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말이야.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러다가 또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기적이라는 말이 왜 있는 거겠니? 괜찮아, 괜찮아. 어머님, 저희 엄마 괜찮으시겠죠? 저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잘 찾아가지도 못한 못난 딸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위로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시어머님은 종종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 사도는 좀 어떠시고 기력은 좀 찾으셨어? 어제는 평소처럼 밥도 드시고 걸어 다니기도 하셨는데 약이 너무 세서 그런지 오늘은 기운이 없으세요. 어제는 기운이 있으셨구만. 그래 아가, 너도 밥 좀 챙겨 먹고 해라. 애가 말라서 이게 뭐니? 시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일쑤이셨죠. 안색을 보면 좋은 상태가 아니란 걸 누가 봐도 알만한 상태였기에 어쩔 때는 그만 찾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애석하게도 약을 바꿔서 항암 치료를 한 게 차도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뇌에 생긴 종양으로 인해서 한쪽 눈의 시력은 이미 소실이 된 상태이셨고 때때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를 보고 아가씨라고 말하는 엄마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기분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엄마가 화장실을 가다 길을 잃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병원보다 엄마에게 익숙한 집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엄마를 집으로 모시게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엄마의 병간호에 힘쓰게 되었죠. 그러다 회사에 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급한 일이 있어 저는 시어머니께 병간호를 급히 부탁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흔쾌하게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가족이 왜 가족이겠니? 이럴 때 서로 돕고 하느라고 가족인 건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너 편하게 일 보고 오려무나.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황급하게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작은 집이 도둑이라도 든 것 마냥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의 꼴은 또 왜 난장판인 건지 말이죠. 아니, 엄마, 도대체 집이 왜 이런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양이야? 아니, 이 노인네가 오늘 내일 하더니 노망이 났는지 온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지 그래? 이거 뭐 어디서부터 치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이대로 뒀다. 네?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운 없는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노망이라뇨.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게니? 그리고 노망을 노망이라고 하지? 꼴을 봐라. 이게 노망이야. 아픈 네 엄마 하루 종일 보살펴 준 걸 생각하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아가 소리 지르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애기는 좋은 것만 보고 입고 그렇게 살아. 엄마처럼 고생하지 마. 아가씨, 저 배고파요.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 정말 왜 그래? 엄마는 고생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니 저에게 아가씨라며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엄마를 보니 눈물밖에 나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단 떠나시고 엄마에게 밥을 차려드리고 정신이 돌아온 틈을 타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말을 귀신같이 잡아챈 시모가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며 엄마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했대요. 본인 아들이랑 며느리 앞날을 생각해서 가지고 계신 걸 본인한테 주면 자기가 우리 애들 잘 보살피면서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 상가의 문서를 찾으려고 그토록 온 옷장을 뒤집어 엎고 찬장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고 온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턱 막혀버렸죠. 엄마에게 그걸 주면 어쩌냐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미 엄마의 정신은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황급히 시어머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하는 말이 너무 과간인 겁니다. 어머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정신도 온전치 못한 분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는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죠. 저희 엄마 상가문서 저한테 돌려주세요. 아가, 너 말하는 꼴이 참 이상하다. 내가 내놓으라고 뜯어내기를 했니? 아니면 그 집을 다 들쑤시면서 도둑질을 하기로 했니? 아니, 엄마가 나한테 그냥 순순히 선물로 준 거를 왜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갈취야, 갈취. 네? 선물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어머님? 그럴 일 없긴 하겠지만 저희 엄마 돌아가시면 저한테 넘어올 재산이에요. 근데 그 종이장 하나가 그렇게 홀랑 가지고 간다고 어머니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가씨 일 때문에 상황이 급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매일같이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 지금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돌려주셔요. 너 어디서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게냐?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징징에 내쳤어야 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리고 네 엄마가 나한테 그 종이장일 뿐인 문서 하나만 내주셨는지 알아?
시어머님은 저에게 종이봉투 하나를 툭 하고 던져서 보여주시는데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기함을 해버렸어요. 자식인 저조차 받아본 적 없는 유언장과 공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유언장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소실된 한쪽 눈으로 잘 보이질 않아서 딱 봐도 시어머니가 대신 펜을 쥐어주고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엄마에게 유언장이 있어야 딸이 고생을 그만할 수 있다고 구워 삶은 게 분명했거든요. 엄마는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저 하나 생각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썼을 생각을 하니 지금 눈앞에 시어머니가 사람인지 악마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유언장까지 쓰게 한 거예요?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너 지금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이게 어디서 정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적잖이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급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렴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거 당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를 너무 죄인 취급하는 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어떤 상황인지 당신도 봐서 잘 알잖아.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어머님을 욕하듯 말한 건 미안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보. 내가 내일 엄마한테 가보고 직접 얘기 좀 해볼게. 얘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안 돼. 그 문서, 유언장, 공증 전부 들고 와서 반드시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해.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엄마의 병간호를 하고 엄마가 잠에 드신 사이에 남편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 받아왔어? 그게 말이야. 엄마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이 엄마한테 그냥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말이야. 다시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그걸로 비 털고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 제정신이야? 딸도 아니고 사돈한테 그 큰 걸 선물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 어머님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건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거로 털기엔 터무니없이 큰 돈이잖아. 당신, 근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에휴, 나중에 다시 통화해. 저는 제 엄마의 편만 드는 남편의 태도에 더는 기댈 곳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제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치료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그 사이 저는 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러 다니고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가 당장 문서를 내놓으라 소리쳤어요. 그렇게 더러운 싸움이 한참이던 그때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의 번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는데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께서 지금 임종을 맞았다는 겁니다. 딸인 저를 굉장히 찾고 계신다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저는 택시를 타고 황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거의 다 왔던 그때 다시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이윽고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다가 떠나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슬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라는 악마 때문에 엄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엄마의 재산까지도 지키지 못한 못난 딸이 되어버렸답니다. 엄마의 장례식 동안 먹는 것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병원의 문 앞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마지막까지 저를 찾던 엄마를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시댁 인간들은
아무도 엄마의 장례식에 오지를 않았더군요. 일단은 정리할 걸 먼저 하고 나서 이 인간들을 죗값 받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를 마치고 우선 엄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가게로 갔어요. 엄마의 가게에서 저는 또 한 번 기함을 하고 말았답니다. 시모랑 신우라는 인간이 가게에 있던 짐들을 싹 다 팔아버리고 둘이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 것을 보고는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시모의 머리를 쥐어뜯고 난리를 피웠어요.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아무런 죄도 없고 한평생 고생만 했다고. 사람 탈을 쓰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놓지 못해? 야, 우리 엄마한테 손 떼!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더는 싸울 기운조차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현듯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우가 비트코인 사기를 당했을 때 남편도 그의 선배인 창현 씨와 우창 씨를 비롯해 몇몇을 꿰어내어 그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났죠. 저는 먼저 창현 씨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창현 씨가 하는 말이 정말 놀랄 노자더라고요. 재수 씨가 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그놈 하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만 몇인지 몰라요. 처자식 있는 입장에서 돈이 급한 마음에 4배로 불려준다는 헛소리에 혹한 제가 등신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큰 돈을 들고 갔으면 어떻게 해준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잠수를 확 타버려서. 재수 씨는 그 녀석 동생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거기라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현혹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일의 원흉인 신우를 찾아갔어요. 긴 말 안 할게요. 아가씨가 지금 아가씨랑 오빠가 벌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시죠? 오빠가 사기친 사람들한테 연락 싹 돌린 상태고 지금 2사람 찾겠다고 다들 눈이 혈안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보니 이거 금액도 상당하고 피해 범위가 꽤나 커서 감형받는다고 해도 감안해도 최소 5년형은 받을 것 같던데 괜찮겠어요? 오빠가 분명 새언니한테 거기까지 얘기한 적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제발 그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언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엄마 몰래 언니네 엄마 상가랑 재산 그런 것들 전부 다 되돌려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저 그 사람들 손에 잡히면 옥에 가기 전에 먼저 죽어요. 제가 엄마랑 돈에 눈이 멀어서 언니한테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 정말 감옥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요목조목 따져가며 형사리까지 말을 하니 벌벌 떨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비는 건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저녁 시모와 남편 놈까지 가세해서 저에게 싹싹 비는 겁니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픈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랬겠어.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정말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게 자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정말 너무 미안하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거 너도 알고 있잖니. 당신한테 우리가 정말 몹쓸 짓을 했어. 너무 미안해.
그놈의 가족 연불 이제 좀 그만하시죠. 도와가면서 지내야 하는 가족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신 거죠? 세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리는 꼴을 보니 얼마나 우습던지요. 그래서 저는 눈 감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합의 이혼, 엄마의 상가 그리고 합의금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들과는 법적으로 아예 깔끔하게 남이 되었어요. 엄마가 한평생 피땀 흘려서 일궈낸 유산을 그 악마들에게 넘겨줄 뻔했지만 이렇게 또 하늘이 저를 배신하지 않아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을 제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었고 앞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해주었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댁 식구들이 어디 있는지 전부 알려준 것이었죠. 그리하여 신우와 남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차가운 창살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기 자식이 지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이며 차며 고이 아껴두었던 반지, 목걸이까지 전부 싹 다 내다 팔아서 배상을 하느라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물이 새는 반지하에서 살면서 일하는 족족 피해자들에게 빚을 갚느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앓던 당뇨 합병증으로 약값이 없어 큰 고생을 하면서 지내고 있더군요. 제가 겪은 일에 비하면 죗값이 너무 가볍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사이 또 다른 큰일이 있었어요. 엄마의 상가가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큰 돈을 이익으로 챙기게 되었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싶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와 작은 아파트 하나와 상가를 매매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답니다. 카페가 생각보다 잘 되어서 이제 그 옆 상가까지 매매를 해 김밥집을 하나 더 열 예정이에요. 해가 지면 엄마와 함께 가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사무치게 생각이 나네요. 가끔 꿈에라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한 번은 나와주시질 않네요. 그래도 큰일을 겪고도 씩씩하게 다시 잘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하늘에서 내가 딸내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키워냈구나 하고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